안녕하세요. 인생에 바람잘 날 없던 40대 남자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집은 정말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돌도 지나기 전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다고 해요. 할머니 말씀으론 도시에서 평생 자란 어머니가 저희 본가가 있던 시골로 시집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그것이 냉정하기도 하지. 어떻게 핏덩이 자식을 두고 떠나. 애가 눈에 밟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를 할머니가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진 절 키우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공장 일을 시작하셨고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전 매일 언제 아버지가 오실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효서가 아빠 왔다.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통닭 사왔어. 아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열밤만 자면 온다고 했으면서. 하지만 말로는 투정을 부려도 온 집안에 진동하는 통닭 냄새 때문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진 그런 저 할머니 앞에 닭다리 하나씩을 턱하니 놔주셨습니다. 우리 효석이 아빠가 다리 뜯어줄 테니까 많이 먹어라. 어머님도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아버진 엄마 없는 절 늘 안타까워하셨고 반드시 공부 잘 시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셨답니다. 효석아, 아빠 갈게. 아빠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한 주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잘 놀고 있어야 한다. 아빠가 다시 공장으로 가실 때마다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땐 아버진 로봇이 그려진 책가방과 하얀 실내화를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공책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적어주셨더라고요. 자랑스러운 내 아들 효서가 네가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구나. 아빠 늘 우리 아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 우리 아들은 틀림없이 이 아빠보다 멋진 어른, 멋진 남자가 될 거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은 씩씩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매일 열어보는 노트 앞장에 적힌 아버지 사랑은 절 건강하게 자라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늘 절 챙겨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할머니는 단 하루도 제낀 일 거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효서가 일어나라. 해가 중천에 떴어. 얼른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지. 아유, 할머니, 이제 겨우 7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잘래요. 이놈 자식, 빨리 안 일어나? 목욕물 받아 놓을 테니까 얼른 씻어. 그땐 수도에서 더운 물이 나오지 않던 시절이라 아침마다 할머니가 물을 팔팔 끓여 찬물과 섞어가며 목욕물까지 직접 받아주셨어요. 그 무렵 저희 할머니는 시장통에서 테이블 5개뿐인 작은 시래기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는 좁았지만 할머니의 손맛 덕분에 손님이 늘 끊이질 않았죠. 할머니 노령의 연세에도 하루도 식당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아버지가 연탄 가스 중독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죠. 당시엔 그런 사고가 참 많았다지만 오직 저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날이 아주 춥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효서가 방금 할머니 오셨다. 얼른 짐 싸서 일어나. 네? 할머니가 왜요? 그게 나가보면 알아. 전 선생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교문 앞으로 달려가 보니 할머니가 절 기다리며 목 놓아 울고 계셨어요. 효서가 어떡하니? 이를 어쩌면 좋아. 예비가? 글쎄 네 아빠가. 네? 아빠가 왜요? 할머니, 아빠가 왜요? 할머니는 계속 울기만 하시며 절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이미 눈을 감은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9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었지요. 내 아들 살려내. 아휴,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효석인 부모도 없이 어떡하라고. 못난 녀석아,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가버려.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전 그 옆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우는 절 붙잡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효석아, 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알았어? 넌 이제 부모도 없고 이 할머니도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 지금보다 더 굳세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아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불쌍한 녀석. 아휴. 그때 전 할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슬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 없는 서러움이라는 게 뭔지 치가 떨리게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 유년 시절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우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의 놀림이 끊이질 않았어요. 야, 너 진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럼 너 고아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부모님 없으면 고아라고 부른대. 이제부터 효석이는 고아네? 아무리 철없는 소리라지만 제겐 잊히지 않는 상처였답니다. 가끔 학교 운동회나 소풍날이 되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오는데 저만 할머니가 같이 오시는 게 어린 마음에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땐 왜 그렇게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서가 너 내일 운동회라며? 할미가 너 좋아하는 김밥 사서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되니? 할머니 그냥 오지 마세요. 애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냥 안 와도 돼요. 전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하는 게 또 죄송해. 제가 말하고 제가 먼저 울고 말았습니다. 아, 이 녀석아, 아, 사내 자식 왜 울어? 그래가지고 네가 나중에 큰 사람 되겠어? 이 할머니가 창피해? 왜? 누가 너 괴롭혀? 누구야? 아니에요. 아무튼 오지 마세요. 저는 사춘기가 되며 할머니 말을 더 거역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대들기도 참 많이 대들었네요. 효서가, 너 또 어제 학교 안 갔냐?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왜 또 학교를 안 갔어, 이놈아? 이놈 자식 졸업장은 따야 할 거 아니야. 나 좀 냅둬요. 가기 싫었어요. 뭐? 아, 너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공부라도 해야지.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려 그래. 공부해서 뭐해요?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어차피 대학 갈 등록금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 할미 없으면 어째로 그러니. 나중에 너 혼자 됐을 때 뭐 먹고 살려고. 하지만 제 귀에 할머니 간절한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전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또래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전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돈까지 뺏으며 사고도 참 많이 쳤습니다. 파출소를 제 집 드나들듯 다녔으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관 선생님. 저희 손주가 원래 착한 놈이에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파출소에 끌려갈 때마다 할머니는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빌고 또 비셨습니다. 우리 효석이가 애비도 없고 이 할머니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가해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게 일상이 되셨답니다. 급기야 전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퇴학 위기까지 여러 번 겪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또다시 학교로 달려와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선생님도 손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너무 불쌍하게 자랐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까 우리 효석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퇴학당하면 우리 손주 인생은 그대로 끝납니다. 할머니는 절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리시더군요.
매번 무릎이 닳도록 빌고 시장에서 국밥을 팔아 번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주셨죠. 철없는 손자 때문에 그게 할머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그걸 알면서도 급기야 할머니가 고생고생하며 국밥을 판 돈에까지 손을 댔네요. 할머니는 하루에 5만 원, 많아야 7만 원 남짓 버는 그 귀한 돈을 낡은 서랍에 차곡차곡 넣어두시곤 했습니다. 전 할머니가 가게 설거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몰래 그 서랍에 손을 댔습니다. 매번 2만 원, 3만 원씩 몰래 빼내 친구들 앞에서 리더 노릇을 하며 흥청망청 돈을 써댔습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다 시켜. 뭐든 다 시켜.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돈을 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서랍에 돈 대신 투박한 글씨로 적힌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전 그 편지를 읽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효서가, 오늘은 이 할미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장사를 많이 못했다. 그래서 서랍에 2만 원밖에 없구나. 아휴, 이걸 어떡하니. 할머니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효석이 용돈 많이 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얼른 할미가 기운 차려서 돈 많이 넣어두마. 전 정말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몰래 돈을 훔쳐가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을 탓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전 참지 못하고 할머니께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진짜 왜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냥 저 버리세요. 저 같은 놈 내치고 그냥 할머니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나 죽든 말든 신경 좀 끄란 말이에요. 전 할머니께 제발 절 포기하라며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제 뺨을 세차게 내려치셨어요. 이놈의 자식, 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데, 누구 때문에 이 한많은 인생을 버티며 장사를 하는데, 왜 이 할미 마음을 몰라주냐, 효서가. 제발 이제 좀 정신 차리자. 이 할머니 좀 살려줘, 효서가. 너 이러면 할미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곤 할머니도 절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전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며 한많은 인생을 사는 할머니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할머니는 어떻게든 등록금을 만들어줄 테니 대학에 가라고 하셨지만 전 끝내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공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성인이라고 철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 생활은 힘들었지만 꼬박꼬박 받는 월급은 제게 단순한 돈 그 이상이었어요. 늘 사고만 치던 제가 할머니께 처음으로 뭔가를 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전 첫 월급을 받던 날 할머니를 위해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첫 월급 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다. 그래, 공장 생활은 할만하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할머니.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짜잔. 할머니 드리려고 사왔어요. 얼른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옷봉투를 내밀자 할머니 눈이 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아이, 보통 첫 월급 타면 빨간 내복 사온다던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할머니, 빨간 내복은 집에도 많잖아요. 올겨울엔 유난히 춥다길래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외투로 골라봤어요.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옷을 걸쳐보시더니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여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기분이 좋으신 듯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때? 할미가 나이 먹어서도 아직 옷빨이 좀 받지 않니? 그럼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꼭 새색시 같아요. 이 녀석이 할미를 놀려. 우리 효석이가 사다 줘서 더 예쁜 것 같구나. 할미가 앞으로 잘 입으마. 잠시 후 할머니는 금세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씀하셨답니다. 아휴,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널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아들 효석이가 이렇게 잘 커서 벌써 어른이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할머니, 제가 앞으로는 꼭 효도할게요. 이 손주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무렵 힘든 공장 생활 버티게 해준 건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도 넘게 일하며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시골집에 계신 할머니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났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제게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27이던 해였어요. 그날 공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차를 가던 길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걷던 동료가 마주오던 사람과 어깨가 부딪힌 게 화근이었죠. 양쪽 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거든요. 아이, 아저씨,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언제 쳤다 그래? 짜증내니까 저리 가 임마. 새파랗게 어린 자식들이 말버릇하군. 상대는 마음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3명이었어요. 처음엔 실랑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말다툼은 순식간에 주먹 다짐으로 번지고 말았죠. 상대방 3명이 제 동료에게 일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당신들 당장 안 떨어져?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처음에 말리려고 뛰어들었지만 싸움에 저까지 끼어들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필 저와 싸움이 붙은 상대 중 한 명이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만 거였어요. 일이 커지자 곧바로 경찰차가 도착을 했고 저희 모두 연행됐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상대방 측은 큰 중상을 입었고 한동안 의식이 없다 한참 뒤야 깨어났더라고요. 사실 제가 초범인데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보통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이 어떻게 꼬이려고 했는지 저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까지 되었네요.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컸고 합의도 쉽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철창 안에 갇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할머니께 다신 불효하지 않겠다고 든든한 손주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짐이 물거품이 돼버린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못난 손주가 뭐가 예쁘다고 그 연세에 옥바라지까지 해주셨습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마주한 할머니는 오히려 절 다독이시더라고요. 효서가 아는 춥지 않으냐?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혹시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참지 말고 다 말해. 할머니, 저 밉지도 않으세요? 저 같은 놈 뭐가 예쁘다고 여기까지 오세요. 밉지 이놈아, 미워. 에휴, 그래도 어쩌겠냐. 내 손주인데 내가 지켜야지. 괜찮다 효서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실수를 하는 법이야.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신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싹싹 빌며 선처를 구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효석이 할미입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 손주가 원래 참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마련할 테니 제발 합의 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측은 할머니께 욕설에 가까운 거센 항의와 비난을 했지만 서로 체면도 있고 할머니가 워낙 가여워 보였는지 겨우 끝내 합의를 해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전 4개월 만에 출소를 할 수 있었답니다. 출소하던 날 마중 나온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두 불 내미셨어요. 할머니, 저 이제 더는 내려갈 바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신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게요. 그때 제 다짐은 정말 모든 걸 건 약속이었답니다. 출소 이후 전
곧장 예전에 다니던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으로 다시 출근하던 첫날, 매번 가던 일인데 그날따라 교회 십자가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내내 왠지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용기를 내 교회의 문을 두드렸죠. 어서 오세요, 성도님. 저희 교회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교회 사람들은 어색해하는 절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신기하게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찬송가가 울려 퍼질 때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떨림이 올라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요. 지난 과거의 잘못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꾸준히 교회를 다니던 중 제 운명과도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는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저보다 4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참 맑고 고운 사람이었죠. 효석 씨, 안녕하세요. 가만 보니까 매번 빈손으로 오시던데 성경책이 없으신 거예요? 아, 네. 하나 장만해야 하는데 자꾸 깜빡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받으세요. 제 선물이에요. 예배드리는 분이 성경책은 있어야죠. 꼭 필요할 것 같아 준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전 아내가 준 성경책이 너무 고맙고 소중해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에이, 성경책 선물을 뭘 갚아요. 효석 씨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요. 저흰 그만 서로 웃음이 터졌고 그 순간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그간 아내 인생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아내 역시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같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저희 상견례는 남들보다 조금 특별했어요. 보통은 양가 부모님이 나오시지만 저흰 양가 할머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효석이 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상하 외할머니예요. 어떻게 인연이 돼 이렇게 연을 맺게 됐는지 정말 신기하고도 감사할 따름이네요. 할머니 두 분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시며 자식들 없이 손주들을 키우곤 산 세월을 서로 위로해 주셨답니다. 우리 효석이가 이렇게 예쁜 색실대려와 결혼한다니 전 꿈만 같습니다. 상아도 그렇겠지만 그동안 우리 손주도 참 외롭게 자랐거든요.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님들께서 눈실까지 붉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희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의 주례 아래 교회에서 축복받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집 하나를 얻어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여보, 당신은 앞으로 아이 몇 명 낳고 싶어? 나? 난 한 5명쯤? 물론 당신만 허락한다면 말이야. 뭐? 세상에 5명씩이나? 이 좁은 집에 아예 5이면 발 디딜 틈도 없겠네. 그때 물론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사실 전 정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혼자 자라며 사무치게 외로웠던 기억 때문인지 제 자식들만큼은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북적북적하게 지내길 바랐거든요. 정말 이제 아내와의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저는 미래가 불투명한 공장 일을 그만두고 평소 관심이 많았던 요리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낮엔 공부하고 밤엔 식당에서 일하며 실전 경험까지 쌓아나갔습니다. 아낸 그런절 묵묵히 응원해 주었어요. 여보, 식당 일 괜찮아? 당신 너무 피곤할까 봐 걱정이야.
힘들긴 해도 직접 부딪혀봐야 손님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잖아. 처음부터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는 절 걱정하긴 해도 제가 퇴근하고 끓여주는 차돌 된장찌개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그 된장찌개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다 녹는다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한 식당에서만 무려 5년을 일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60대셨는데 성실한 절 친아들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월급도 제때 올려주시고 제 가족들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 동안 저희 부부에겐 예쁜 아들과 딸이 태어났네요. 평소에도 늘 레시피나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시던 식당 사장님께서 제가 아이 둘을 낳자 본격적으로 식당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효서가, 이제 너도 네 가게 한번 차려볼 생각 없냐? 내가 보기엔 넌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물론 효석이 같은 직업을 잃는 건 마음 아프지만 아이들 위해서라도 새로운 도전 해보는 거 어때? 전 사장님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30 중반의 나이에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제가 식당을 처음 열던 날 80대 중반이 되신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아이고,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손주가 벌써 사장님이 된 거야? 효서가 정말 축하한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식당 어때요? 작지만 그래도 번듯하죠? 아내하고 저하고 밤새 청소하고 꾸몄어요. 그럼 꼭 고급 레스토랑 같이 멋지다. 그리고 자, 이거 받아라. 이건 할미가 주는 개업 선물이야. 그런데 할머니가 선물이라며 내미신 봉투 안엔 500만 원이란 큰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돈 할머니가 쓰셔야죠.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투자.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얘 할미한테 효도해야 할 거 아니냐. 그지, 아가야?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핀잔하시더니 당시 셋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의 손도 꼭 잡아주셨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몇인데도 할머니는 제 아내를 아가야 하고 부르셨거든요. 우리 손주 며느리, 아이 몸도 무거운데 식당 일 돕느라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할머님.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사람이 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래요. 예끼, 아이 그럴 거면 아이 집에만 모셔다 놔야지. 내 손주지만 아이 반쪽짜리 남편이구만. 할머니 유쾌한 농담에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전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식당 사장으로서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어요. 개업 초기엔 이른바 개업발 덕분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싹 비우고 나갈 때면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전 종종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 맛이 어떠신지 묻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장인데 혹시 오늘 김치찌개 맛 어떠셨나요? 아유, 칼칼하니 아주 맛있네요. 사장님 손맛이 끝내주십니다. 종종 기분 좋은 칭찬도 있었지만 음식이 좀 싱겁다고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서비스라도 하나 내어드리며 손님의 욕을 맞추려고 애썼죠. 그런 진심이 통했는지 어느새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고 2년쯤 지날 무렵엔 자신감도 생기고 돈도 꽤 모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이 참 얄궂게도 힘들 때일수록 안 좋은 일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더군요. 제가 식당을 차린 지 한 4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평생 제 버팀목이던 할머니가 90을 바라보는 연세에 큰 병을 얻고 마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 데다 폐 쪽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지만 사실 한동안 지독한 독감을 앓고 계셨고 그게 결국 폐렴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작고 야위어 있었어요. 처음엔 폐렴이라고 해서 금방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노인분들에게 폐렴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할머니는 입원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고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셨거든요. 할머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 효석이에요. 할머니 하나뿐인 손자 효석이 왔잖아요. 아직 할머니께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이놈아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호통을 치실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효서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까지 귓가에 들리는 듯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간절한 바람에도 끝내 눈을 뜨지 못하시고 일주일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목소리가 참 좋지 않았는데 전 그게 마지막 전화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효서가, 그래 요즘 가게 장사는 좀 어떠냐? 우리 손주 며느랑 애들도 잘 있고? 네, 할머니.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아유, 그러게. 요즘 감기가 좀 심하네. 그래도 약 먹었어. 괜찮어. 그때 할머니 기침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약을 드셨다니 그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병원에 꼭 가보세요. 제가 애들 엄마하고 같이 내려갈까요? 아이고, 오지 마라. 저번 달에도 왔는데 뭘 또 오려고 그래. 먼 데까지 오지 마. 바쁜 절 배려하느라 오지 말라던 할머니는 전화를 끊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효서가, 이 할머니가 우리 손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힘내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알지? 넌 혼자가 아니고 네가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잖니. 네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한 거야. 그 다정한 인사가 마지막 유언이 될 줄 알았다면 저는 열일 제쳐두고 내려갔을 텐데 말입니다. 일하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외롭게 해드린 것 같아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발의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른 시골집에서 전 또 한 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겐 부모님과 다름없었던 할머니, 못난 손주 하나만 바라보며 한많은 인생을 버티신 할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린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는 계속 울고 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여보, 할머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무 울지 말아요. 할머니가 당신 이러는 거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곁에서 절 다독여주는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아마 그 슬픔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전 가족들 덕분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당부처럼 이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더 씩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식당을 운영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김치찌개를 시켜 드시는데 갑자기 홀 직원이 사색이 되어 주방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저 손님 좀 보세요. 나가보니 손님의 입 주변이 피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수술아치게 놀라 다가가니 그 손님이 김치찌개 안에서 깨진 그릇 조각을 꺼내며 막 고함을 치더군요. 이게 뭐야? 김치찌개 안에 깨진 그릇을 넣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씹다가 입안이 다 찢어졌잖아. 장사 못하게 해줄까? 당신 경찰서 갈래? 아니면 합의금 내놓을래? 장사를 망칠까 겁이 났던 전 일단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쥐어줘야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 나중에 CCTV를 돌려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릇 조각을 꺼내 찌개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더군요. 정말 명백한 사기였던 거죠. 그 후로도 황당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다 드신 후에야 맛이 없어서 돈을 못 내겠다며 갑질하는 손님부터 별점 테러를 무기로 협박하는 사람까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손님들이 연달아 몰려오니
저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매출마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었네요. 그러다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저희한테 딱 30만 원 투자하시면 인터넷 광고 제대로 해드릴게요. 이거 웬만한 식당은 다 하는 거예요. 전 인터넷 시대에 저희 식당만 뒤처지는 건가 싶어 큰맘 먹고 광고를 맡겼는데 그 광고 예산 돈만 받고 그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힘들게 사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정말 기가 막혀 어깨가 축 늘어지더군요. 그 무렵엔 셋째까지 태어나 입이 5이나 되는 대가족이 됐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사기까지 당하니 정말 앞길이 막막하더라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장사도 안 되고 임대료까지 내기 힘든 지경이었죠. 저는 결국 직원들에게 사정을 말하며 내보낸 뒤 저 혼자 식당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신용대주까지 받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전 손대지 말아야 할 곳까지 손을 댔고 제 신용은 물론 아내의 신용까지 전부 망가뜨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식당을 운영한 지 8년째 되던 해 제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던 중 오랜만에 15명의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하루 매출 30만 원 올리기도 힘들었는데 축구 동호회라는 사람들이 고기와 술을 연달아 주문하니 금세 매상이 40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3인분 더 주세요. 아, 소주랑 맥주도 추가요. 이어지는 주문 소리에 전 신나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자 한 손님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근데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도 돼요?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친구 보이죠? 쟤 지금 18살이에요.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술을 파시면 어떡합니까? 저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오늘 술값이랑 고기값 받지 마시죠. 그럼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전 그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놈들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저희 식당을 타깃으로 삼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게 얼만데 돈을 못 내겠다니. 아니, 사장님 확인도 안 하고 술 팔아놓고 뭘 내 탓을 해요. 그래서 돈 받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빨리 결정하시라고요. 저도 억울한 마음이 커서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식당 안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저는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업 정지라는 가혹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허망한 결과에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확인부터 했어야 했는데 임대료와 대출금 압박에 눈이 멀어 기본을 잊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저만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하면 더더욱 가슴이 아파왔어요. 아내는 27에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쉬지도 못하고 식당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넷째까지 임신한 상태였고요. 그러니 가장으로서 면목도 없고 임신 중인 아내에게 이런 짐을 지운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땐 정말이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넷째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미안하지만 조금 겁이 났습니다. 빚은 산더미 같고 앞날은 캄캄한 데다 30 후반인 아내의 건강도 걱정이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 아내에게 아길 포기하자고 말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애들 많이 낳고 시끌벅적하게 살자고. 이미 우리를 찾아온 생명인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당신 힘든 거 알지만 내가 더 열심히 키울 테니까 이 아이 축복해줘. 그렇게 아내의 간절한 설득에 저희 넷째를 낳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몸을 부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낮엔 식당을 하고 밤엔 대리운전까지 뛰며 버텼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체 손님 욕심을 부리다 영업 정지까지 당해버린 겁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된 전 아내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고 무작정 차를 몰았습니다. 여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찾아간 곳은 바로 할머니의 빈집이었어요. 그때 제가 갈 곳이라곤 평생 절 지켜주던 그 시골집 뿐이었거든요. 저는 소주 3병을 사들고 들어가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전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난 남편이고 아빠일까요? 그렇게 전 혼자 자책하며 연시 술만 들이켰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안해 죽도록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면목이 없어 아이처럼 엉엉 울기만 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그렇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 결국 울다 지쳐 술 기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꿈에 찾아오질 않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평소에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절 보자마자 대뜸 욕부터 하시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술 퍼먹고 누워있을 때야? 어서 일어나. 지금 당장 집으로 가란 말이야. 어서.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생생했는지 모릅니다. 꿈에서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다급하게 외치셨거든요. 빨리 가봐라. 지금 안 가면 안 된다. 어서, 어서 일어나 이 녀석아. 전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왜 꿈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이게 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 혼자 중얼거리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신호는 가는데 한 통, 두 통, 10통을 넘게 걸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러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곧장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했죠. 제발 무슨 일 있으면 안 돼, 여보. 여보, 제발. 그땐 죄송하지만 속도 위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네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거든요. 그렇게 제발 전화 좀 받으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떻게 집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충격적이게도 그때 아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옆에서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곧장 아내를 119에 신고했고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 거기서 정말 처음 듣는 아내의 병명을 알게 됐어요. 아내는 전자간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병이 임산부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더군요. 보통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겐 고혈압이나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데 임신 중독증은 심하면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켜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나이가 적지 않은 데다 제가 장사로 속을 썩이고 스트레스 많이 준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전 또다시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선생님, 제발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하셨어요. 그럼 태아는요? 우리 아긴 괜찮나요? 네, 다행히 아이도 건강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절 깨워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집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나 다행히 아내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어요. 너무나 한심한 남편이지만 전 임신 중독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저한테 말도 없이 혼자 끙끙 앓으며 버텼던 모양이에요. 제가 늘 돈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니 아낸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죠. 이미 아이 셋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인데 뱃속의 아이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남편으로서 무능하고 못난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못난 남편 만나 당신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그때 전 눈물로 온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낸 오히려 힘없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내가 내 몸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왜 당신이 미안해. 나 괜찮아. 우리 아이도 괜찮다며. 아니야, 나한테 욕을 해. 차라리 나한테 소리를 지르란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 당신 탓을 해?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못난 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날 원망해줘, 제발. 전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따뜻한 말로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엇보다 우리 애들한텐 누구보다 든든한 아빠잖아. 그 와중에도 절 위로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38, 그 나이에 넷째까지 임신한 채 그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묵묵히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아내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아내와 태아가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 정말 하늘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속에 나타나 호통을 쳤던 할머니가 간절히 그리워졌어요. 오죽했으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속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손주 며느리를 지키고 아직 빚도 못 본 증손주 살리려고 할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던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손주 생각에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싶었죠. 그 순간 전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업정지까지 당해 만신창이가 된 식당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접어버렸어요. 내 가게라는 허울뿐인 간판보단 내 가족을 지키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전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한참 망설이다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일했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전 염치 없지만 눈물로 붙어가며 다시 일을 시켜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네요. 그래, 효서가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아이, 얼굴이 이게 뭐야. 사장님 사모님은 두 팔 벌려 절 안아주시더군요. 사장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마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예전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 월급쟁이 요리사로 일하게 됐어요. 비록 제 가게는 아니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월급이 사람을 참 안심시키더라고요.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아내가 그 무서운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넷째를 출산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은 비로소 저와 아내가 그토록 바랐던 대로 네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다복한 집이 되었네요. 정말이지 까뜩했으면 이렇게 귀여운 우리 넷째를 얼굴도 못 보고 보낼 뻔했지 뭡니까? 뱃속에서 엄마를 꽤나 고생시켰던 녀석이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요즘은 제법 컸다고 아장아장 걸어와 옹알이도 하네요. 아빠! 아빠빠빠! 이 작은 아이를 품에 폭 안을 때면 그날의 끔찍한 사고가 떠올라 몸서리 쳐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있으니 제겐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요즘 전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내가 있고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넷이나 있기에 전 오직 가족들의 행복만을 목표로 삼아 매일같이 굳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있고 저 또한 식당 일에 대리운전까지 투잡을 뛰며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한때 전 제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말하고 싶네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비록 남들처럼 화려하게 가진 건 없어도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절 깨워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제 무능함까지도 멋있다고 말해주는 아내가 있으며 제 목소리에 환하게 웃어주는 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전 이미 세상 모든 걸 가진 부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께도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은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 외로움에 떨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인연들이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할머니의 꿈을 통해 위기를 넘겼듯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힘든 시국에 다들 많이 지치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아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모든 분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힘차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